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가 죽었을 때 발작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삶이 시작된 것은 그 녀석과 함께인 순간부터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함께 매번 학교를 빼먹고 녀석의 헛간 뒤편에 있는 한적한 강가에서 함께 낚시했습니다. 또같이 관심을 가졌던 새로 전학 온 여자애를 담배에 안주 삼아 떠들며 즐겁기 그지없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철없던 학창시절의 우정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동료애로 물들어 졸업 후에는 결과적으로 군인이라는 같은 직업을 선택하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녀석의 집은 적어도 내 집보단 집안 사정이라든지 또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여러 면에서 화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녀석은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신 상태에서 나를 때렸을 때도, 어머니께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왜 태어났느냐 따질 때도, 삼촌이 억지로 자신의 노름판에 참여시켰을 때에도 녀석은 나를 감싸주며 유난히 슬펐던 어린 시절의 유일한 안도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도감 속에서도 유난히도 불행했던 나의 어린 시절은 내 마음속에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 날 괴롭혔습니다. 어린 시절에 당한 끔찍한 기억이 악몽이 되어 나에게 돌아왔을 때도, 마음 가득 담긴 한이 눈물로 삐쩍거리며 튀어나왔을 때도 그 녀석은 항상 내 곁에 있으며 걱정하지 마.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가는 꼭 괜찮아질 거다. 나와 함께라면 말이다. 라며 속삭여 주었습니다. 녀석을 믿은 후로 진흙늪처럼 빠져나올 수 없었던 나의 삶은 어느새 나 자신이 삶이란 시계의 주인이 되어 그와는 같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며 그 녀석과 나는 우리 삶에서 배웠던 어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방법, 흐리기만 했던 삶을 개척하는 방법, 인생이 꼬였을 때 이를 풀거나 더욱더 꼬아버려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방법,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 녀석과 나는 몇 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녀석과의 군 생활은 대부분 해외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과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도 역시 해외에서 근무했을 때였습니다. 그늘도 어김없는 순찰 활동 중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져 유난히도 덜컥거리던 군사용 트럭은 제 기능을 다하는지도 못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우리도 또한 더위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없이 멍하게 흙빛으로 도배된 길을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는지도 또 언제부터 달렸는지도 날씨만큼 흐리멍덩해져 생각도 할 수 없을 무렵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타고 있던 차량의 겉으로 보이는 바퀴가 거센 먼지를 일으키며 튕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무언가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렇게 모든 순간 냉정히 대처하라고 했던 상관의 말을 나는 그 순간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던 터라 차량은 지그재그로 홀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있을 수 없는 사건에 동요하며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대신 질러주기로 마음먹은 듯 오른쪽 타이어에선 거센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바퀴에서도 거센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이드미러로 보았던 패닉에 휩싸인 나의 눈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나와는 반대로 핸들을 꼭 잡은 채 어떻게든 차체를 멈춰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그 녀석의 눈은 나와는 다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존경하며 나 자신에게 끊임없는 채찍질을 하던 때 언젠가 느껴봤던 찝찝함이 내 몸 어딘가에서 느껴졌습니다. 침착해지라 끊임없이 자극했던 몇 초 전 자신과 달리 패닉에 다시 빠져버린 나는 다리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 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눈 가득 비춘 것은 붓기 붉은 피였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그 녀석의 것을 말입니다. 바퀴가 빠질 때 말려들었던 돌조각이 그 녀석의 등에 박힌 듯 녀석의 등에선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나의 마음은 도저히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전부였던 녀석의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그 녀석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점차 덜컹거림이 심해지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던 차가 수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무렵 녀석은 갑자기 나를 감쌌습니다.
어렸을 적 나를 구타하는 아버지에게 도망쳐 녀석의 헛간에 숨어들었을 때처럼, 어머니께서 지른 소리에 구석에서 슬피 울고 있었을 때처럼 녀석은 나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가는 꼭 괜찮아질 거다. 나와 함께라면 말이다. 라고 언제나처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먹이를 놓친 채 물로 추락하는 새처럼 굴렀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녀석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과 떨어져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나에게 있을 모든 나날이 그 녀석과 만난 이전으로 돌아가겠지만 나는 결코 절망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은 항상이고 나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 녀석과 함께 있을 때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녀석과 있을 때처럼 슬픈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액션 잡지를 읽으며 정시에 잠을 잤습니다. 그 녀석과 함께 있을 때처럼 나는 항상이고 행동했습니다. 녀석을 생각하며 슬퍼하지도 않았고 누가 보기에도 정상인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내 건강만큼은 예전처럼 돌아와주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져 갔고 살은 점점 빠져만 갔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었을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슬픈 장르의 영화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녀석과 함께 지내던 때 매주 일요일 저녁에 영화 채널에서 틀어주던 영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된 터라 그늘도 어김없이 영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영화 특유의 우울한 멜로디가 집안에 있는 시계의 시침 소리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묘한 멜로디를 내고 있을 무렵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갑작스럽게 깜박이기 시작했고 내 시야는 내가 태어났던 그 순간처럼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본 것은 이미 끝나버린 영화 프로그램과 거울에 비친 침대에서 웅크린 채로 입안에 거품을 가득 물고 있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시야가 새하얗게 변한 순간부터 영화가 끝난 시각까지의 모든 기억을 난 도저히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 시작된 이와 같은 발작 증세는 점점 심해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갔습니다. 약도 주사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내 고통은 육체적인 면에서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면까지 흘러들어가 나를 점점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발작은 무언가에 호소라도 하는 듯 점점 심해져만 갔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내가 다친 후 나를 한동안 돌봐주었다. 제프라는 또 다른 유일한 친구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녀석이 떠나간 후 한동안 나를 간호하며 친해진 통신과를 맡고 있던 친구인데 녀석과도 친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원할 때까지 참으로 잘해줬던 친구였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약해져 있었던 나에게는 그 친구를 제외하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무례를 무릅쓰고 나와 함께 동거하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를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이 넓었던 제프는 싱긋 웃으며 나의 집에 이사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프와 있을 때는 녀석과 함께 있었을 때처럼 참으로 편했습니다. 마음에 안식처처럼 의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발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주기가 짧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발작 증세가 이전과는 달리 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모든 전구가 껌벅거리고 발작이 시작되며 또다시 시야는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깜박깜박. 제프는 허겁지겁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몹시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해도 발작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집에 있을 때 전구가 깜박거리며 나는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제프는 이런 날 항상이고 챙겨주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 녀석이 있었더라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도 점점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프와 함께 어김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채소를 씹으며 언제나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와 내 숟가락의 왕복 운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프는 문득 떠올린 것이 있는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발작과 동시에 시작되는 전구의 깜박임에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평소에는 말을 딱 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인 제프의 질질 끄는 듯한 말에 녀석을 멍하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흐리멍덩한 눈으로 나를 쓱 쳐다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통신관 새내기였을 무렵 전파가 그다지 잡히지 않는 곳에서 베테랑 통신관이었던 상사가 모스 코드를 보낸 적이 있었어. 제프는 한동안 뜸들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발작을 일으키는 동안 깜박이는 불은 무언가 규칙적이었고 또 익숙했어. 그래서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짬을 내서 도서관에 가서 모스 코드 해독서를 읽었고 어제서야 이를 해석할 수 있었다. 제프답지 않게 굉장히 빠르게 말하며 허공을 쳐다보다 나를 쳐다보다를 반복하며 제프는 말을 또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그 모스 코드의 뜻은 나와 함께가 아니라면 너는 괜찮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다.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녀석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고 나는 결코 발작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만 녀석이 나에게 보낸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거품까지 물어가며 부정했다는 또 다른 사실을 말입니다. 그 녀석은 나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언제나 함께했던 그 녀석은 항상이고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둘은 언제고 둘이었고 또 마지막에도 둘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피해 집에서 나왔을 때도 어머니를 피해 집에서 나왔을 때도 그 녀석은 항상 나와 둘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녀석은 결코 나를 남들과 함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과 있을 때 나는 다른 이들과 만날 수도 또 함께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관계는 셋 이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후에 나는 그 녀석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나 자신은 그 녀석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녀석에게 있어서 나는 친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라는 우정의 결과물보다도 더욱더 깊은 감정. 나는 우정이라고 착각했던 그 녀석으로부터의 감정은 어쩌면 그 녀석 입장에서는 집착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매번 근무지가 같았는지, 어째서 매번 그렇게 그 녀석의 아버지께서 소중히 하시던 헛간의 문이 열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녀석은 그 일이 있고 난 뒤 3년 후인 오늘날까지도 어김없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가 아니라면 너는 괜찮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두 번째 이야기. 파괴. 야, 요새 재밌는 게임 없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쭉 빨고 있는 친구놈이 물었다. 몰라 임마. 내 폰은 시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싱거운 자식 넌 임마 발전된 과학 문명을 즐길 줄도 좀 알아라. 아니 파릇파릇한 20대가 스마트폰 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냐? 그게 문제인 거야 자식아. 너 맨날 나랑 놀 때도 여자친구랑 놀 때도 그 폰 들여다보는 거 지겹지도 않냐?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말했지. 언젠가 사람들이 과학과 기계 앞에 멍청이가 될 거라고. 그게 딱 너야. 무슨 말을.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 무식한 새끼. 사실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대충 그랬던 것 같다 짜증나서 아무 말이나 뱉은 거지. 사람 보자고 해놓고 밥 먹을 때, 놀 때, 공부할 때, 잘 때. 진짜 한시라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녀석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 짜증이 확 올라온다. 야 이거 봐봐. 한창 폰 가지고 놀던 놈이 갑자기 내 얼굴에 자기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민다. 화면에 보이는 건 앱스토어. 애플사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어플을 다운로드하는 곳이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스토어라고 보면 되겠다. 이게 뭐? 아니, 멍청이야. 어플 이름 좀 봐봐. 아까부터 계속 화나게 하는 게 조금 있으면 내 주먹과 녀석의 정수리가 키스를 할 듯하다. 아씨 그래 한번 보자. 매사에 이런 놈이라 화가 나도 그냥 참아야지. 어쩌겠나라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화면을 봤다. 시간? 그래, 시간. 어플 이름이 시간이야. 존나 웃기지 않냐? 아무래도 주먹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다. 오, 야 이것도 봐봐. 어플 설명. 자리를 박차고 내 주먹과 녀석의 정수리를 소개팅 시켜주려고 했는데 또 화면을 들이민다. 이번엔 어플 설명을 보여줬다.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주의 어플 사용 시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저희 뒤에서 짊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구를 읽다가 갑자기 친구가 눈앞에서 핸드폰을 치워버렸다.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완전 쩔지 않냐? 시간을 조정한대. 게임인 것 같은데. 19세스러움. 미친 녀석의 머리에는 뉴런과 뉴런이 성교를 하고 있나 보다. 시간을 조정한다고? 그것도 어플이. 누가 이딴 생각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기가 회사 사람들 대가리가 어떻게 된 게 틀림없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어그로도 정말 못 끈다. 내가 물었다. 그래 리뷰 한번 봐라. D인지 G인지 원치 않은 회사 욕하는 거 천지일 거다. 리뷰? 아무것도 없는데. 0명이야. 별점도 아무도 안 매겼어. 그럼 그렇지 상종할 가치를 못 느끼는 어플이라는 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나 보다. 내가 한번 다운로드하고 써보지 그래. 리뷰도 내가 최초로 남기고 벌써 다운로드하고 있니? 믿자야 본전이잖아. 무릎에 포라고. 공짜야 공짜. 그래 다운은 다 됐니? 응 엄청 빠르네. 용량이 별로 안 되나 봐. 얼마나 바보 같은 어플인지 옆에서 어플 실행하는 걸 지켜봤다. 이미 어플을 실행시키고 화면에 나오는 건 시간이라는 어플의 대기 화면인 듯했다. 시간 조정. 사용 시 주의사항. 화면엔 딸랑 버튼 2개가 있었고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조잡했다.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 것 같다. 야, 장난하냐? 쓰레기 어플이네. 넌 아꼈다. 이래서 리뷰가 하나도 없나 보다. 내 말을 들은 채도 안 하는 친구가 시간 조정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화면엔 되감기 버튼, 정지 버튼, 빨리 감기 버튼. 이렇게 총 3개의 버튼이 가로로 나왔다. 마치 음악 재생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게 뭐야? 예인 아꼈네. 게임도 아니잖아. 젠장. 실망감이 컸는지 정지 버튼을 마구 누르더니 어플을 끄고 끝내 어플을 삭제하려던 찰나에 현재 시간 애플리케이션이 작동 중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도 성능은 유지되며 다시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우시겠습니까? Yes or No? 라는 메시지가 떴다. 다 읽어보지도 않은 친구는 과감히 Yes 버튼을 눌렀고 이어서 또 메시지가 나왔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 같네. 이 어플 리뷰로 다른 사람 다운로드하지 말라고 적어야겠다. 내가 뭘 했냐 너 같은 애들이 만든 것 같다. 닥쳐라.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이놈아.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친구의 신경은 온통 리뷰 적기에 쏠려있는 듯했다. 헌데 어찌 녀석의 표정이 이상하다. 뭔가를 계속 찾는 듯한 모양인데 잘 안되는 듯 보였다. 뭐하냐? 너? 야, 어플이 없는데. 리뷰 달려고 다시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가 안 떠. 검색 결과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새 회사에서 지웠을 리도 없고 이놈이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 건지 뭐. 내 알바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지웠잖아. 아이씨 리뷰를 달아야 하는데. 그만둬. 커피 다 마셨으면 집에나 가자. 그래. 카페에서 나와 골목길에서 담배 하나씩 피고는 우리 둘은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9시 뉴스 캐스터입니다. 오늘 소식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과일, 쌀, 밀 기타 식료품들의 공급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양계장 등의 농장에서는 닭이며 소, 돼지 등 모든 가축들이 새끼를 낳지 않아 크나큰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생명공학센터 김 박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치질을 하며 TV에서 뉴스를 틀었더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다. 요 며칠 마트에서 식료품을 비롯한 여러 물품들이 재고가 없는 게 가끔 보였기 때문이다. 아직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기는 했다. 굳이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않은가.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3달 뒤 긴급 보도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지난날부터 현재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수가 단 1명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과 가축 또한 한 마리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각 세계 정부에서는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등
세계 각 정상들이 모이는 긴급 회담이 열리며 심각하다. 뉴스가 아니라 지금 내 몸으로도 느끼고 있다. 치킨의 가격이 몇만 원을 뛰어넘고 모든 식료품을 비롯한 다른 물품들 전부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심지어 껌 한 통조차 몇천 원대를 돌파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임산부 뱃속의 아이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니 멍청한 세계 정부에서는 원인도 하나 밝혀내지 못한 채 그저 모든 생물이 성장을 멈추고 생산 활동을 중단했다라고만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이건 현실이란 말이다. 주위의 친구들은 모두 지방으로 내려갔다. 수도권에서 물만 먹고 살 수 없다며 모두 내려간 것이다. 나도 곧 고향으로 갈 것 같다. 모아놓은 돈이 이제 거의 바닥이라 어쩔 수가 없다.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 1년 뒤 황무지만이 남았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인구수급 하락과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자 급기야 식량 쟁탈을 위한 세계전쟁이 일어났다. 핵보유국에서 소화되는 핵은 지구 곳곳에 아픈 말을 남기고 결국 아무도 살지 못하는 폐허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역시도 무사하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겨우 살아남아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식량을 찾아 걷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쳐있고 또 피폐해졌다. 그저 걸을 뿐이다. 배고플 뿐이다. 걷고 또 걸었다. 결국 쓰러졌다. 잿빛 세상이 옆으로 보인다. 무너진 건물들, 널브러진 시체를 절규하는 하늘, 태양, 구름 모든 것이 옆으로 보인다. 이 세계에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눈을 감으려고 할 때 무언가 보였다. 잿빛 세상에서 무엇인가 잿빛 땅을 뚫고 올라왔다. 아니, 짚고 올라왔다. 저건 푸른 새싹, 모든 생명의 시초. 얼마 만에 보는 새싹인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인가? 누군가 죽을 때 주마등이 보인다고 했었나? 스치듯 지나가는 과거 중 문득 1년 전 친구 놈 휴대폰에서 보았던 시간이라는 어플 설명서 마지막 부분이 기억났다. 그런 건가? 그랬던 것인가? 뒤의 약자는 데스트로이의 뒤인 건가? 유치하긴. 그 마지막 문구는 이러했다. 파괴는 탄생, 시작의 다른 이름이다. 세 번째 이야기, 기억을 삽니다. 한가한 오후, 모든 백수들이 그러하듯 밤늦게 게임하다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는 게 내 일상이다. 앞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전부 일을 나가고 아무도 없는 58평짜리 고급 아파트 부엌으로 걸어간다. 그리곤 부시시한 머리를 긁으며 냉장고를 열었다. 뭔 놈의 냉장고에 음료수 한 통이 없냐. 아쉬운 대로 옆에 물통을 꺼내 냉장고 문을 닫는다. 물통째 급하게 마시다 입가에 흘린 물을 닦으며 식탁 위에 있는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쪽지를 보았다. 에휴 백수는 아들도 아니지. 아침밥이 아주 그냥. 아 점심인가? 얘라 내가 더러워서 취직을 하던가 해야지 이슈. 토스트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쪽지를 집어들었다. 오늘 고모들 오신단다. 신발장 위에 돈 올려놨으니까 엄마 아빠 퇴근할 때쯤에 그걸로 PC방에 가 있어. 시발. 쪽지도 토스트와 같은 신세가 됐다. 취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못하는 건데 도대체가 이놈의 집구석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 취급도 안 시켜준다. 안에서부터 목까지 차오르는 욕지거리를 애써 삼키며 신발장으로 간다. 그래, 나가준다 나가줘. 이러고 나서 고모들한테는 일내 갔다고 하겠지. 그지 같은 집구석. 그리고 신발장 위에서 발견한 5만원짜리 신권 한 장. 아이고 어머니 PC방 가는데 5만원이란요. 그냥 아예 집을 나가라고 하시지. 5만원권을 손에 쥐고 집을 나섰다. 햇빛이 얼마나 무심한지. 내 그지 같은 기분은 하나도 생각 안 해주고 자기만 잘났다고 광채를 한껏 뽐내고 있다. 진짜 너무 덥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건데 괜스레 후회가 된다. 어디 밥 먹을 만한 곳 없나 상가를 쭉 훑어보고 있을 때 기억을 삽니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인가? 기억을 산다고 하는 간판이 보였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저렇게 이상한 간판이 8차선 교차로 핫플레이스에 떡하니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닌다. 바쁜 현대인들이라서 그런가? 새삼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더 족같아졌다. 마치 나만 백수라서 보이는 것 같지 않은가?
기분이 족같아져서 나도 모르게 그만 바로 앞까지 와버렸다. 화풀이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왔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예민했었나? 가게 바로 앞에서 보니 가게 한쪽에 걸려있는 게시판이 눈에 띄었다. 기억을 사고 팝니다. 가격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책정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일단 문을 박차고 들어가 봤다. 인테리어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그냥 그저 그런 흔한 카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테이블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 어서 오세요. 기억을 삽니다입니다. 안쪽에서 깔끔한 차림에 꽤 미인인 여자 한 명이 나에게 걸어오며 밖에 부었던 그 괴상망측한 간판을 소개하며 인사말을 했다. 근데 상당히 낯이 익은 얼굴이다. 내가 물었다. 저희 혹시 어디선가 만나지 않았나요? 그 여자가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다. 그런 소리 많이 듣네요. 저한테 또 작업 걸러 오셨나요? 별 미친 년을 다 보겠네. 헌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아니에요. 요 근처 자주 다니는데 처음 보는 간판에다가 좀 특이해서 들어와 봤어요. 뭐 하는 곳이에요? 앞에 쓰여 있지 않나요? 저희는 기억을 사고 파는 매장입니다. 그리고는 또 웃음을 짓는다. 저 그러니까 있긴 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매번 오실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보다 밖에 그쪽 손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밖이요. 사이렌 소리. 매장 테라스 너머로 보이는 곳에 진풍경이 펼쳐졌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가게 밖에서 이쪽을 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몹시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경찰. 이게 무슨 일이죠? 제 손님이라뇨? 글쎄요. 손님도 참 이번엔 실수하신 것 같네요. 어제 입고 오신 옷을 그대로 입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그 피범벅된 옷을. 피범벅이란요? 그냥 하얀 옷인데요. 아, 어머 죄송해라. 제가 실수로 그 옷에 대한 기억도 지워버렸나 보네요. 그냥 흰 옷으로 보이시는구나. 다른 손님들에게 참고할게요. 사과의 의미로 예전에 두 번째로 오셨던 날 하셨던 부탁을 들어줄게요. 원래 고객님 외에 남의 기억은 지우면 안 되는 건데.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문 너머로 경찰 사이렌 소리와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늘 8시 뉴스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A동 연쇄살인범 강력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동안 9차례에 걸친 살인에도 현장에 증거 한 번 남기지 않던 범인이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A동 교차로에서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있는 한 20대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끝에 어제 10번째 살인사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져 자세한 조사 경위를 거친 후 구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에 우리 동네잖아. 세상 참 말세로구먼.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고모들 오실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금방 올 거야. 근데 잘 곳이 없네 어쩌나. 끝에 방 하나 비었잖아요.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여보. 아 참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요즘 계속 가물가물하단 말야. 나이 들어서 그래요. 저도 가끔 그래요. 기억을 삽니다.